한국에서 만든 이 영화는 전부 가짜입니다. 여기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작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일본 평론가가 분노에 가득 차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그의 행동에 다른 심사위원들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한국 영화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영화 평론가 케이트입니다. 저는 주로 영화 애호가들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편인데 제 글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많아서인지 평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여러 유명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활동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인기로 최근 영화 산업이 시들해지고 있지만 저는 결국 영화관에서 보던 시대의 문화가 집안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영화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최근에 헐리우드는 물론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영화 미나리를 통해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 때문인데요. 기품 있는 태도와 유머러스한 인터뷰로 영화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통역 없이도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고 농담도 섞어가며 얘기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 그녀에게 반하고 말았죠. 한국 어른들은 모두 윤여정 배우처럼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일까 싶어 한국에 대한 환상을 더 키우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최근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작을 선정하기 위한 평론가를 위한 사전 시사회에 참석했어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칸, 베를린, 베니스와 함께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손꼽히는 영화제였죠.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사전 시사회장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세계 각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카일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일리는 이번 갈라 프레젠테이션 초청 후보로 나온 한국 영화에 엄청난 기대감을 보였어요. 그 영화도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분명 이 영화가 선정될 것 같다고 했죠. 카일리는 이런데 촉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전 한국 초청작이었던 헌트도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헌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헌트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배우가 만든 작품으로 북한 간첩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카일리는 북한에서 전투기를 타고 귀순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실화일까? 라며 궁금해했는데 카일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직접 찾아봤더니 북한 조종사가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김일성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카일리는 그 조종사가 귀순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며 맞춰보라며 제게 물어보았고 저는 라디오 같은 데서 북한의 실체를 들었나 보다며 대답했지만 제게 상상도 못할 거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카일리의 대답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라면 봉지 때문에 남한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원산 앞바다에서 삼양라면 봉지를 주었는데 봉지에 쓰여있던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봤대요. 그러면서 남한은 이렇게 사소한 물건들도 국민들의 편의를 봐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목숨 걸고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카일리와 저는 북한 사람들은 안쓰럽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화 하얼빈의 사전 시사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었어요. 주연 배우의 열연은 물론이고 우민호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저처럼 모두들 깊은 감동에 빠져 있는 건가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를 둘러싸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영화의 역사적 배경과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회의장에서 한 일본 평론가가 이따위 엉터리 영화를 초청작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고 외쳤어요. 이 영화는 역사를 왜곡한 엉터리 영화라고 비난했거든요. 안중근은 영웅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안중근 때문에 죽거나 목숨을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테러리스트를 영웅화한 작품을 절대 초청작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했죠. 일본 평론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에 카일리는 발끈했어요. 카일리는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도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프랑스의 혁명 정신과 관련이 있다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하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일본 평론가는 더욱 화가 난 듯 그 사건을 떠올리면 충격과 분노로 치가 떨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암살을 하는 게 당연한 거냐며 살인자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구 열강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모두들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말했죠. 카일리가 그 말에 반박하려 하자 옆에 영국 평론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모두 역사적 고증을 거친 영화로 초청작 선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로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혀 이해받지 못할 행동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오로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살생을 자행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안중근 의사야말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은 시대의 영웅이며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사형 선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봤을 때 이 영화는 과거의 아픔을 다루면서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평론가의 말에 모두들 동조하며 하얼빈 영화를 초청작으로 선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 이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열정적인 토론을 들으며 제 자신이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일리는 또 언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지 깜짝 놀랐죠. 카일리에게 언제 그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냐고 물어보자 헌트 영화를 보고 나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 한국 역사를 틈틈이 공부했다고 했어요. 한국 역사는 굉장히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역사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일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주문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김구나,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도 구입했어요. 또한 일제강점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역사의 복잡성과 깊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 그리고 한국 전쟁부터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 자체로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얼빈 영화 덕분에 그 작품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하얼빈을 보고 나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일제강점기를 치열하게 겪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일 때문에 여행을 미뤄두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행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친구 레이나 때문이죠. 레이나는 뉴욕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레이나를 통해 늘 들어왔죠. 특히 직원 관리 문제로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레이나에게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레이나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레이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최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나가 오랫동안 고용했던 중국인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죠.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청결관념도 많이 달랐다고 해요. 레이나는 그 직원 때문에 항상 설거지를 2번씩 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고용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중국인 알바생마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레이나는 당장 내일부터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날 오후에 한국인 학생 채원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카페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채원이를 고용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레이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요. 채원이는 첫날부터 레이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카페 청소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 손님 응대부터 매장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답니다. 특히 청결관념이 뛰어나 레이나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레이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며 놀라워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레이나는 점점 여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채원이 덕분에 카페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레이나가 가게를 시작한 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채원이가 레이나에게 휴가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자기가 카페를 잘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처음에 레이나는 아무리 채원이가 잘하긴 하지만 늘 일하는 게 당연했던 터라 엄두가 안 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점점 일에 지쳐 번아웃이 오기도 했었고 채원이가 워낙 믿을만한 알바생이었기 때문에 레이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레이나의 어머니도 그동안 가게를 맡아주겠다며 일주일 동안 어디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이나는 제게 몇 년 만에 휴가가 생겼다며 같이 놀러 가자고 했고 저는 바로 한국을 떠올렸어요. 채원이 덕분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이 있었던 레이나도 동의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심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휴대폰을 켜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켰는데 5G 네트워크의 속도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국에서도 5G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영화제를 다니면서 가끔 마감에 쫓겨 급하게 노트북으로 밖에서 작업할 일이 많은데 그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브루클린 영화제 취재 중 겪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뉴욕에서는 심지어 호텔 와이파이도 불안정하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느렸던 그날 저는 하필 마감을 앞두고 있었어요. 영화제 메인 이벤트에 대한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편집장님에게 기사를 보내야 하는 시간은 불과 4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호텔 로비에 문의해봐도 네트워크 과부하로 속도 개선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어요. 패닉에 빠진 저는 노트북과 필기 자료를 서둘러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루클린 거리를 헤매며 와이파이가 된다는 카페를 찾아 돌아다녔죠. 첫 번째로 들른 카페도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 호텔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고화질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초조함은 점점 커져갔죠. 마감 시간은 정말 생명이었거든요. 이미 초안도 거의 다 써놨는데 인터넷이 느려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맨해튼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고 지하철에서도 글을 쓰려 노력했지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맨해튼에 도착해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를 찾아 들어갔고 다행히 여기서는 인터넷 속도가 조금 나았어요. 기사를 쓰면서 동시에 자료를 찾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작업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졌어요. 인터넷이 느려 원래 작업 순서로 하기엔 어려웠죠. 간신히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님에게 보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마감 시간을 30분이나 넘긴 상태였죠. 다행히 편집장님은 상황을 이해해 주셨지만 마감을 못 지켰다는 그날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약속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 취재를 갈 때마다 인터넷 속도를 습관처럼 가장 먼저 확인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느린 인터넷 속도와 씨름하는 것은 정말 악몽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는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끊김없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가능하다니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하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 인터넷 속도에 극찬을 하고 있자 레이나는 한국에서 일하지 그래 하며 제게 웃어 보였고 그만 감탄하고 우리 다 도착했다며 내리자고 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레이나가 알아온 곳이었어요. 레이나는 한국에서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죠. 이번 여행은 레이나가 가고 싶은 곳과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번갈아 가기로 했어요. 저는 레이나가 어딜 데려가는지 몰랐지만 한국의 필수 코스라니 기대했죠. 그런데 저는 평범한 건물 앞에 도착해서 다 왔다고 하는 레이나의 반응에 의아했어요. 여긴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자 레이나는 계단을 따라오라며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카페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카페를 운영해서 한국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거냐고 묻자 레이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거긴 미용실이었어요. 여긴 마치 카페 같았는데 미용실이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니 감탄했죠.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머리를 한번 하려면
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어리둥절하게 있는데 저희를 맞이한 직원이 짐을 받아들고는 예약을 확인하고 저희를 자리로 안내했고 가격표를 보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이라 내가 환전을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드려봐도 분명 너무 싼 가격이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 미용실에서 보통 남자 커트를 할 때도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5,000원에서 65,000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선 팁 문화가 있는데 미용이나 서비스 업종에선 15%에서 20%를 팁으로 줘야 하거든요. 최소로 잡아도 10달러니까 남자 커트에 8만 원 정도 쓰기도 하죠. 근데 한국 남자 커트 비용은 15,000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선 미용비가 비싸서 한 번 머리할 때 정말 큰맘 먹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비싸도 7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를 여기 데려와준 레이나가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염색을 하기로 했고 레이나는 파마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미용실에서 저렴하게 머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신나더라고요. 미용 받을 때도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게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감겨주신다기에 저는 괜찮아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직원이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레이나가 한국은 머리 감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라며 웃더라고요. 아니, 전 몰랐죠. 미국에서는 머리를 감겨주는 비용도 다 따로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데 습관처럼 괜찮다고 해버린 거죠. 약간 민망해서 웃으며 순순히 미용실 스태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 곳에 딱 눕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너무 시원해서 녹아버리는 기분이었죠. 여기가 천국 같았어요. 염색이 뭐고 이 마사지를 더 받고 싶을 지경이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미용실에 오면 이런 두피 마사지에 머리 감겨주는 것까지 기본이라니 정말 부러웠죠. 레이나와 저렴한 가격에 머리를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레이나가 한국 오면 여길 꼭 와야 한다고 했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맘에 쏙 드는 머리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다니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제가 제안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알아보면서 이곳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레이나에게 이곳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고 순국한 장소라고 설명해주며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보자고 얘기했어요.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 지은 감옥이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1987년까지 실제 교도소로 사용되다가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일제의 잔혹한 행위들을 목격하게 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문 도구들과 좁은 감옥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유품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한국의 역사를 잘 몰랐던 레이나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물고문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에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레이나는 정말 미쳤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손톱을 뽑고 전기 고문을 가하는 등의 잔인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성고문까지 있었다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레이나는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끔찍하다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1년간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사의 옥중 편지와 재현된 옥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에서 고초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레이나가 이걸 보라며 제게 가르쳤어요. 그건 옥사벽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글귀와 그림으로 남겼고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레이나는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며 일본인들이 사람이냐며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고문실은 더 참담했거든요. 저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어요. 좁은 독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나는 한국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발전한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제의 만행을 왜 몰랐는지 한심스럽다며 왠지 일본인 손님들이 오면 전처럼 웃으며 대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죠. 레이나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로만 접하던 한국은 그저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나라였는데 이젠 좀 달라졌다고 했죠. 이런 깊은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한 힘을 가진 나라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그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얘기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레이나와 점심을 먹기로 하고 명동으로 이동했어요.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향신료와 음식 냄새에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길거리 음식의 다양성과 청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느 노점상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그곳에서는 떡볶이라는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빨간 소스에 졸아든 떡과 어묵이 무척 맛있어 보였습니다. 주문을 하자 노점 주인은 깨끗한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미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청결함이었죠. 매콤달콤한 소스의 떡은 마치 치즈처럼 쫀득쫀득했어요. 그렇게 떡볶이를 먹으며 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노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엔 호떡이라는 간식이었어요. 갓 구워낸 호떡의 고소한 냄새에 또다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떡을 바로 눈앞에서 만들고 계셨는데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죠. 엄청 숙련된 손으로 몇 번 주물주물 하더니 금세 하나를 뚝딱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갓 구워낸 호떡은 무척 뜨거워 한참을 호호 불어야 했지만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데다 달콤한 시럽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주전부리를 많이 먹으면 밥을 못 먹을 텐데도 레이나와 저를 유혹하는 여러 길거리 음식들에 정신이 아득했어요. 다음엔 이 음식들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서로 자제하자고 얘기하며 식당으로 향했죠. 저는 호텔 로비 직원이 추천해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에 놀랐고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공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물도 돈을 내고 주문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물이 좀 이상했습니다. 갈색 빛깔의 구수한 향이 나서 이게 뭐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보리차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영어를 잘해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보리차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물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구수한 보리차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직원의 추천대로 해물 칼국수를 시켰어요. 하지만 곧이어 직원이 가지고 온 그릇을 보고 나서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엄청 큰 그릇에 담긴 해물 칼국수가 나왔거든요. 저희는 두 사람이라 잘못 주문이 들어간 거 아니냐며 물어봤지만 이게 2인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해물과 음식량에 기겁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죠.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그건 둘째치고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레 맛을 봤는데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해산물의 감칠맛과 채소의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거기다 면을 건져 먹어보니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파스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면발이 일품이었어요. 면이 국물과 잘 어우러져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해물도 신선하고 풍부해서 매 숟가락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칼국수도 칼국수지만 같이 나온 깍두기의 맛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이 빨간 음식이 뭔지 몰라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칼국수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오히려 깍두기 없이 칼국수 먹는 건 너무 심심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해물 칼국수를 다 먹고 나니 뜨끈한 국물 덕분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자 직원은 속이 확 풀리셨냐고 물었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음식을 속이 확 풀린다고 표현한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찾아 카페에 들렀어요. 레이나는 뉴욕 카페에 적용할 만한 한국 문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커피를 주문하고 디저트 메뉴를 살펴보는데 빙수라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사장님이 얼음을 갈아 만든 디저트라고 해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 같은 느낌인 걸까 생각했죠. 잠시 후 테이블에 놓인 빙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처럼 곱게 갈린 얼음 위에 검붉은 소스와 연유 그리고 떡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얼음의 식감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검정 소스의 달콤함과 연유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완벽한 디저트였어요. 저희 둘은 이 검정 소스가 도대체 뭐냐며 궁금해했고 파치라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엄청 단맛도 아니었는데도 충분히 기분 좋은 단맛이었죠. 레이나는 이걸 당장 신메뉴로 가져오고 싶다며 사진도 찍고 사장님께 만드는 방법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로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며 너무 좋아했죠. 저도 이 맛은 뉴요커를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운 여름에 빙수는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그렇게 레이나와 저는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열렸죠. 초청작으로 선정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영화제 기간 내내 하얼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왔어요. 한국의 톱스타들이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관심이 뜨거웠죠. 무엇보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어요. 두 배우는 각자의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관객들을 과거로 데려갔고 특히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 의사의 고뇌와 결단의 순간들은 가슴을 울리는 장면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하얼빈에서의 암살 장면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한 우민호 감독의 연출력도 빛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였지만 외국 관객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죠. 상영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북미 배급 계약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현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게다가 저에게 하얼빈의 영화평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 있겠냐는 각 언론사의 제안도 물밀듯이 들어왔죠. 덕분에 한동안은 바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영화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게 될 거고 저는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두려고요. 참 그리고 레이나는 한국 여행 후 카페에 돌아가서는 채원이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오히려 채원이가 운영하는 동안 카페 매출이 더 오른 데다가 창고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죠. 사장보다 더 나은 알바라며 채원이를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고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케이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얘기하는 일본 평론가의 반응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한국 미용실 서비스가 그렇게 저렴하다니 그것도 전 좀 놀라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